오메가3는 이제 필수 영양제처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 보충제가 심방세동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영양제로 먹기보다 생선으로 그냥 섭취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오메가3하고 생선하고 비교하면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쪽의 연구 결과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실은 그쪽에서 연구가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연구는 예를 들면 생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왜 더 건강할까? 근데 그 생선 속에 뭘까? 이걸 찾아내다가 이제 오메가3가 그건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걸 환원주의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는 환원주의적인 시각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환원주의적인 시각, 오메가3가 몸에 좋다라는 게 원래 우리가 세운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로 아주 그냥 딱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메가3 심방세동 높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mg, 1g이죠. 뭐 요 정도 섭취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1g이 2g 되고 2g이 3g 될수록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심방세동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의사하고 상담하지 않고 오메가3를 과잉으로 섭취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오메가3하고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일주일에 생선을 2번 이상을 음식으로 먹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오메가3를 거기에 추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별로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생선 좋아하고 잘 먹는데 하는 분이 굳이 오메가3까지 챙겨 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생선을 먹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생선 좀 구워 먹으려고 하면 냄새나고 그래서 잘 못 드시고 가시 발라내는 거 싫어가지고 생선 잘 안 먹고 그래서 내가 식습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오메가3를 보충제로 드시는 게 약간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건강에 있어서 모든 전반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중성지방 TG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그걸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메가3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연구 건수에 비해서는 관련해서 나온 그 데이터가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할 만한 게 그렇게 또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드셔가지고 내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분들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mg 정도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될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용량을 높이려는 그런 분들은 그런 시도를 하기 전에는 의사 약사하고 좀 상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오메가3가 뇌에 좋은 지방을 공급해서 치매 예방에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책에 종합 비타민이 뇌의 시간을 돌려주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우선 오메가3 문제를 살짝 정리하면요. 오메가3는 우리가 이제 뇌 신경세포들 그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들 여기에 중요한 구성 성분이 DHA 그러니까 오메가3에 뭐 DHA, EPA 할 때 그 DHA가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신경세포막에 오메가3가 얼마만큼 구성 성분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건강하고 관련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도 있고 또 우울증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연구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했던 효과 안 나오는 거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또 한때 이제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오메가3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오메가3가 우울증 있는 분들을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근거는 없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오메가3 수치가 너무 이제 뭐 낮게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다른 우울증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오메가3 보충제를 넣어서 추가를 해줘가지고 조금 효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어떤 표준적인 치료법도 아니고 그걸 막 권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종합 비타민제에 대해서는 관련해 가지고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줄어드는데 인지 기능 감퇴에 있어가지고는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볼 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그래도 좀 숫자도 다른 임상시험하고 비교했을 때도 적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0명 단위에 그런 식으로 참가자 수가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진행이 된 것들이 있는데 보면요. 이거는 세 가지를 비교했거든요. 하나는 가짜약, 위약이고 또 하나는 종합 비타민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초콜릿, 카카오에서 추출한 플라바놀이라고 하는 그 항산화 물질.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먹게 하면서 실제로 인지 기능을 검사하는 시험을 치른 거죠. 그걸 뭐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2년 정도를 추적을 해봤더니 나이가 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시험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시험 점수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좀 이게 같은 시험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 덜 떨어지거나 향상이 되는 경우도 나와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 계속 보면은 점수가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위약 그룹하고 그다음에 플라바놀이라고 하는 초콜릿, 즉 카카오 추출물을 먹인 쪽은 그렇게 한 쪽은 점수가 확실히 더 많이 떨어졌는데 종합 비타민제를 준 쪽은 그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게 떨어지는 게 조금 더디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종합 비타민제를 먹으면 나이 들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거는 참고로 관찰 연구를 한 게 아니고 무작위 임상시험 방식으로 했으니까 약간은 인과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과학자들의 추측은 물론 이제 나중에 후속 분석에서는 이런 것들이 뇌 노화 시계를 약간 되돌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나치게 긍정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체 노화 시계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 중에 모든 게 다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2가지 정도 지표가 주어진 건데 그것만 놓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점이 되게 많은데 다만 어떤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연구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요. 이거는 좀 설득력 있다는 게 뭐가 있냐면 나이가 들면서 뇌하고 어떤 그런 뇌를 포함한 중추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모자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비타민 B군 중에서 모자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 비타민제는 아무튼 최소한 하루에 권장량 정도가 두루두루 들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먹으면 이게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지기능 감퇴나 저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종합 비타민제가 살짝 메꿔줘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걸 좀 늦춰준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께 피로 회복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홍삼을 선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홍삼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홍삼 섭취를 주의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당뇨병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혈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피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생겨가지고 막힐까봐 약 드시는 분들 또는 이제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홍삼이 뭐 반드시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홍삼 자체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성을 얘기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면역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혈당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거 말고도 홍삼 자체가 피를 약간 묽게 해주는 약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건강한 성인이 먹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약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내고 있는 약으로 혈당을 조절 중이시거나 약으로 예를 들어서 뭐 피 속에서 어떤 그런 응고가 또는 혈소판 응집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 약효가 강화되면 그게 그분한테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큰 걱정 없어요. 뭐 부모님은 혈압약 하나 드시고 계시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이런 뭐 홍삼이 됐건 다른 건강기능 식품이 됐건 이런 걸 드실 때는 최소한 혈압이라도 더 재보시고 그다음에 뭐 관련해 가지고 이걸 뭐 먹어도 괜찮은지 하는 거를 의사 약사하고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당뇨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혈당치가 바뀌진 않는지 한번 뭐 혈당을 집에서 좀 측정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면은 당연히 또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를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가서 고기를 사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한 번에 고기 많이 드신다고 그걸 또 다 소화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기는 기분 좋아지게 가족끼리 화목하게 식사할 때 한번 대접하시고 평상시에 조금 이제 뭐 식사 잘 못 챙겨 드시고 특히 혼자 사시는 그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하고 영양을 좀 보충해 주는 그런 뭐 요즘에는 그런 관련해 가지고 분말이나 액체로 된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게 오히려 사실 다른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즘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천억 유산균처럼 균수를 앞세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됐고 균수가 많을수록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균수가 많으면 동일한 균 구성으로 돼 있을 때 균수가 적은 것보다 효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균수에 대한 거를 뭐 보장균수 뭐 이런 걸 가지고 광고하는 제품 중에는 균수가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어떤 균을 얼마큼 넣었는지를 안 적어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낮춰놓은 제품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균이 사실은 좀 값싼 저렴한 원료를 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가격대로 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 아니면 좋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싼 게 비지떡인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균의 구성하고 균수하고 보장균수 이런 것하고 좀 같이 봐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드셔가지고 도움이 되는 제일 큰 부분은 역시 이제 소화기관하고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잘 맞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찾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화장실에 예를 들면 갈 때마다 불편했던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변비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배가 맨날 아프고 설사 자주 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덜 가도 된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게 10명이면 10명한테 다 효과가 나타나거나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개인차가 상당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프로바이오틱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뭐 그거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성 소화 장애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그런 특정 제품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그게 모두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먹었더니 확연히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하는 분들은 그런 거를 뭐 꾸준히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가의 제품일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1,000억, 2,000억이라고 써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게 살아 가지고 다 내 장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위산 담즙산하고 만나가지고 죽는 것도 있고요. 살아가지고 장까지 가도 장에 갔을 때 장에 원래 살고 있는 미생물들하고 프로바이오틱스로 넣어준 미생물을 비교를 하면은 정말 통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세력을 얻느냐 정말 쥐두새도 모르게 몰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검사 같은 걸 해보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은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이 되는 것도 먹는 동안에만 도움이 되는 거지. 다 먹고 나가지고 이제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게 되면 다시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통 안에다 물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로 어떤 기능성의 효과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해서 효과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따로 챙겨 먹는 것보다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는 게 장 건강에 더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발효식품을 먹는 게 유익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더 많죠.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는 아직까지도 연구가 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 구성이 어떤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나한테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준다라는 컨셉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이게 구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밝혀내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발효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왔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한 거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인데요.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관련해서 사람들의 두 그룹으로 나누고 10주를 연구를 했는데 이제 10주 동안의 연구에서 한쪽에는 발효식품을 먹는 쪽으로 그리고 다른 한 경우에는 이제 발효식품 대신에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먹는 쪽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발효식품을 먹은 쪽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이제 나중에 연구 끝나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더 좋아졌더라. 또 우리 몸에서 염증하고 관련된 지표가 더 좋아졌더라. 이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추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발효식품에서 온 거냐? 발효식품에서 온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다양성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겠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이렇게 다양성이 증가를 한 거는 원래부터 우리 장 속에 있었는데 이 균들이 관찰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줄어들었던 것들이 발효식품을 먹으니까 조금 이렇게 번영을 해가지고 더 많이 번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양성이 늘어난 결과로 보여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 하나 주목할 점은 그러면 채소나 과일은 장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짧은 기간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만드는 데는 발효식품이 뭐 10주라고 해봤자 그건 짧은 기간이니까요. 발효식품이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자들의 이제 그런 추측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김치에 유산균이 몇 마리가 있는지를 신경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김치에 있는 유산균은 제가 먹을 때쯤엔 다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김치 냉장고를 몇 달 동안 보관했느냐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살아가지고 제장까지 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뭐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트가 됐건 청국장이 됐건 김치가 됐건 발효식품을 다양하게 먹어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균 자체는 죽었든 살았든지 간에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들, 걔들이 만들어놓은 2차 뭐 대사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 속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그런 미생물 군집에 가서 얘들의 다양성을 늘려놓는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건강에 좀 유익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발효식품으로 미생물을 그렇게 장내 다양성을 늘려주는 거는 인류가 제일 오랫동안 또 해온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사실 이제 본격적인 첫 끼가 되는 거는 점심 때가 되는데 왜냐하면 아침은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가볍게 먹기 때문에 근데 점심에 김치 먹을 때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먹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점심 먹을 때 첫 입을 김치를 먼저 집어 먹습니다. 김치 한 점 탁 집어가지고 먹으면 사실은 그렇게 김치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그렇게 좀 신김치일수록 먹고 나가지고 입안에 침이 싹 돌 때 정말 오늘 점심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드시는 게 뭐 건강에도 좋겠지만 사실은 기분 좋아지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건강에 또 제일 중요한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기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